혹시 그 주식시장 변동성 때문에 밤잠 설치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 한 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와, 큰 돈이죠. 네, 근데 그게 일주일 만에 5%가 똑 떨어져서 500만 원이 그냥 증발해버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왜 전혀 동요하지 않는가에 대해 쓴 한 투자자의 글입니다. For People Freedom이라는 블로그 글이죠. 네, 맞아요. 시장의 등락에 대처하는 아주 흥미로운 어떤 심리적인 관점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글의 핵심 논리를 좀 깊이 파고들어서 이런 시장의 소음 속에서 어떻게 하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은 그냥 장기 투자하세요라는 뭐랄까 너무 뻔한 조언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왜 심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런 마음의 평정을 얻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특히 투자 기간이랑 자산 배분, 이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지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데요. 아마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면 다들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점검해보고 싶어지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글쓴이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주식시장을 성가신 이웃에, 그리고 우리 투자를 아름다운 사과나무에 빗대더라고요. 네, 그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 마당에 매년 맛있는 사과가 열리는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앞으로 최소 15년은 이 집에서 살면서 그 사과를 즐길 계획인 거예요. 네, 그런데 성가신 이웃이 일주일에 5번씩 찾아와서 매일 다른 가격에 그 나무를 사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죠. 어느 날은 100달러를 불렀다가 다음 주엔 또 95달러를 부르고. 그렇죠. 사람 아주 귀찮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어차피 나는 나무를 팔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이웃이 제시하는 가격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름일 뿐이다. 이런 비유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처음 들으면 너무 단순한 비유가 아닌가 싶은데 곱씹을수록 정말 대단한 통찰이에요. 이게 바로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근시안적 손실 회피 성향을 아주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법이거든요. 근시안적 손실 회피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은 보통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아, 잃는 걸 더 아까워하는 거요? 맞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투자 앱을 열어서 계절을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날그날의 단기적인 등락, 특히 그 손실에 감정적으로 고통받도록 스스로를 계속 훈련시키는 셈이에요. 아, 눈앞의 손실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가신 이웃 비유는 그 고리를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 이웃이 매일 와서 당신 나무 오늘은 95달러요 하고 소리쳐도 어차피 팔 생각이 없는 나한테는 그냥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다. 바로 그거죠. 내 사과나무의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매년 맛있는 사과를 준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완벽합니다. 시장은 그저 만약 오늘 당장 당신의 자산을 팔 경우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알려주는 성가신 이웃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팔 계획이 없다면 그 가격은 그냥 무시해도 좋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저도 예전에 출근길에 습관적으로 앱부터 켰는데 그날 하루 기분을 망치는 지름길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0.5% 하락한 거 보고 온종일 기분이 찜찜했던 경험. 이 비유가 바로 그 행동이 얼마나 불필요하고 감정 소모적인 일인지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이웃이 뭐라고 하던 내 사과나무의 가치는 그대로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딱 이런 질문이 생겨요. 만약 제가 15년이 아니라 한 3년 안에 저 나무를 팔아서 집 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요? 오, 그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이웃이 부르는 가격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지잖아요. 아주 정확하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글쓴이도 그 점을 명확하게 인정을 해요.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면 변동성은 무시할 수 없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현실이 된 거고요. 그렇죠. 장기 투자자에게는 그냥 소음이었던 그 이웃의 목소리가 단기 투자자에게는 생존이 걸린 정보가 되는 거죠. 실제로 글에 나온 데이터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1928년부터 S&P 500 지수를 분석해 보니까 역사상 최악의 3년 동안은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23.3%였다고요? 네, 엄청난 수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1억 원을 투자했다면 3년 뒤에 4천만 원도 채 안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던데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현실입니다.
물론 아주 극단적인 경우, 그러니까 대공황 시기 같은 때였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닥뜨릴 가능성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필 내가 돈을 써야 하는 그 3년이 역사상 최악의 하락장이랑 겹친다면 네, 우리의 모든 재무 계획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죠. 화가 올려도 끔찍하네요. 그럼 이런 위험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핵심 개념인 자산 배분이 등장합니다. 자산 배분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주식이랑 채권을 섞는다는 기본 개념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글이 흥미로운 건 그 비율을 정하는 기준을 미래 수익률 예측 같은 그런 신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이 돈을 언제 써야 하는가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잣대에 둬야 한다고 강조하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주식 60, 채권 40 같은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시간 계획이 먼저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걸 안전자산과 성장자산의 다이얼을 조절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다이얼이요? 네. 예를 들어 3년 뒤 주택 계약금처럼 명확한 단기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익률보다는 원금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럴 땐 변동성이 거의 없는 단기 국채나 우량회사채 혹은 고금리 예금 같은 안전자산 다이얼을 80에서 90%까지 확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같은 성장자산은 한 10에서 20% 정도로 낮추는 거죠. 아, 반대로 30년 뒤 은퇴 자금이 목표라면 그 다이얼을 완전히 반대로 돌려야겠네요. 중간에 어떤 하락장이 와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때는 성장자산인 주식 비중을 80% 이상으로 과감하게 높여서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노리는 게 훨씬 합리적일 수 있죠. 핵심은 언제 돈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이 안전과 성장의 다이얼을 당신이 직접 의식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시장을 예측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당신의 인생 계획에 맞게 투자의 성격을 규정하는 과정인 셈이죠.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원칙들을 종합해 보니까 글쓴이가 왜 그렇게 시장 변동성에 태어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비로소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비밀을 파헤쳐 볼 차례죠. 그 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는 가까운 미래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형 인덱스 펀드를 단 1주도 팔 계획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 그의 사과나무는 최소 15년, 어쩌면 그 이상 계속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둘 예정인 거죠. 생활비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그게 궁금하네요. 그의 생활비는 현재 그가 운영하는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100% 충당이 됩니다. 아, 별도의 수입원이 있군요. 네, 월급처럼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이 투자 계좌와는 완전히 별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P 500이 하루에 5% 급락하더라도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을 걱정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해서 주식을 팔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아, 그의 투자 자산하고 일상적인 현금 흐름 사이에 아주 두꺼운 방화벽이 쳐져 있는 상태군요. 바로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글쓴이는 별도의 사업소득이라는 강력한 안전망이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특권적인 상황에 있는 셈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저런 별도 수입이 없는 평범한 월급쟁이는 그럼 이 원칙은 해당 없는 거 아닌가 하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비상금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글쓴이의 온라인 비즈니스가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에게는 비상금 계좌가 되는 거예요. 아, 비상금이 그 방화벽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투자 계좌에 손을 대지 않게 막아주는 최후의 보류인 거죠. 최소 6개월치 아니면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주식시장과 완전히 분리된 안전한 곳, 예를 들면 고금리 예금이나 MMF 계좌 같은 곳에 보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글쓴이처럼 하락장에서 나는 이 돈을 당장 뺄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심리적 방패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결국 핵심은 투자용 돈 그리고 생활용 돈 또 비상용 돈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 시장이 하락할 때 생계에 대한 공포가 투자에 대한 공포로 바로 이어지면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고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락장에서 공포에 질려 투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돈의 성격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생계를 위해 억지로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시장의 소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마지막에 독자에게 던지는 그 질문이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 질문이 이 글의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이죠.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최근의 시장 변동성 때문에 당신의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그건 시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자산 배분이 당신이 실제로 돈을 필요로 하는 시점과 맞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와, 이건 정말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그렇죠. 이건 추상적인 조언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열어보고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매우 실용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인 거죠. 잠을 못 이룰 정도라면 그건 당신의 포트폴리오의 안전자산 다이얼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이 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째, 주식시장을 성가신 이웃으로 여기면서 심리적 거리를 두는 관점의 전환. 네, 내가 팔지 않는 한 매일의 가격 변동은 그냥 소음이라는 생각. 그리고 둘째, 나의 투자 기간, 즉 돈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안전과 성장의 다이얼을 직접 조절하는 자산 배분의 실질적인 중요성. 결국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의 장기적인 인생 계획이 그보다 훨씬 더 확고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네요. 맞습니다. 이 글은 변동성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수동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 아주 훌륭한 통찰을 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아, 한 걸음 더요? 네, 다음 변동성은 예고 없이 그리고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때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나의 논리적인 계획이 이길 수 있도록 미리 어떤 시스템이나 원칙을 구체적으로 세워둘 수 있을까 하고요. 아, 수동적으로 그냥 버티는 걸 넘어서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상황에 와도 3년 안에 쓸 돈은 절대 주식에 넣지 않는다는 원칙을 문서로 적어둔다거나 시장이 20% 하락하면 미리 정해둔 금액만큼 기계적으로 추가 매수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두는 식이죠. 이건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그저 존버하는 것을 넘어서 위기를 내 계획의 일부로 활용하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길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남기는 것 같습니다.